안녕하세요. 빠지다의 DJ 세연의 민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3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최근에 고민이 생겨서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 사연을 써 보내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연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차가 되었고 택배 배송을 하느라 하루 종일 운전하며 일하는 중입니다. 찰나의 지루함을 느낄 때 엄마께서 알려주신 사연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루에 한 사연씩 빠지도록 시청 중인 애청자입니다. 여러 사연을 들으면서 모르게 욕도 내뱉기도 하고 더 통쾌하게 웃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제게도 조금은 복잡한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꽤 규모 있는 양돈 농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농장은 증조 할머님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양돈 농장은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냄새가 나고 흙먼지가 가득한 것처럼 좋아 보이는 업은 아니지만 돈이 되겠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익은 겉모습과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 아래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려움 없이 구매해 주셨고 또한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곤 했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꼬마였을 때 공부하기 싫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산이나 강가에서 뛰어놀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우리 집 옆으로 긴 하천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가끔 옷을 벗고 하천에서 수영을 즐길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수영 선수가 되는 꿈을 꾸게 되었고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종종 수영장이나 집 옆의 하천에서 꾸준히 수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 수영 실력은 나쁘지 않았죠.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지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즈음에는 아직 어리석은 학창시절에 반항적으로 보이며 공부에 힘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형편없는 성적표를 들고 가는 저에게 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으이구, 재민이 이놈아. 그렇게도 노는 게 좋으니? 응, 진짜 너무 싫어. 책도 쳐다보기 싫어. 글자들이 빼곡하게 있는 것만 봐도 토 나올 것 같아.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도 너무 지루해. 그럼 엄마랑 아빠가 수영 시켜줄 테니까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서 지내도 괜찮겠어? 물론 괜찮지. 엄마, 그럼 나 수영 시켜주는 거야? 그래. 재민이, 내가 하고 싶은 수영 실컷 하렴. 부모님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좀 더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네요. 저는 학원에 보내줌으로써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웠습니다. 시골에서 벗어나 집에서 가까운 지방에 위치한 전문 학원과 학원 운영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나이 어릴 때부터 단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수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학 절차 없이 고등학교를 학원 근처에 위치한 학교로 입학하였습니다. 학교 성적은 여전히 낮았지만 수영 성적은 나름 잘 나왔고 어릴 적부터 물에서 수영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어 전국 수영대회에서도 입상할 정도로 수영을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지역단체에서 선수로 뛰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도 지역에서 각광받는 유망선수로 알려져 전교에 소문이 났던 게 순식간이었고 그때 교장 선생님까지도 주목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는 했지만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부담도 꽤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또래 친구들이 반에서 공부를 하였지만 저는 대부분 수영 연습을 했고 그렇게 공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20살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큰 전국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를 위해 저는 셀 수 없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회를 이틀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수영을 밤늦게까지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워낙 늦은 시간대라 버스도 다 끊겨 있는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어두컴컴한 밤하늘에 겨울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따뜻했으며 겨울비까지 우수수 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차가 왜 이러지 하는데 학생 수제비를 꽉 잡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급발진한 택시는 그대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택시 기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손잡이를 잡은 덕분에 기사님과 저 모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가드레일이 충격을 받아 차량이 찌그러지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 어깨가 트렁크되었습니다. 깨진 창문의 유리 파편들이 어깨 깊숙이 파고들었고 유리 파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2차례의 수술을 받은 끝에 후유증으로 인해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영에 대한 열망이 어깨의 통증보다 더 강했지만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실망하였습니다. 몇 날 며칠 아니면 몇 회를 연습하고 기다려도 못한 10대의 마지막 전국 수영대회는 허탈하게 참여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마치 사는 듯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슬픔도 아닌 허망함과 공허함이었습니다. 수영만 바라보던 제게 수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은 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계속해서 무엇인가에 허망한 기분으로 살아왔죠. 그렇게 20살이 넘어도 하는 것 없이 집에서 스스로를 돌볼 생각조차 못한 채 산송장처럼 지냈습니다. 그 모습으로 한 해가 흘렀고 우울함이 더해지자 모든 것을 포기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부모님이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그 빈 껍데기 같은 모습으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저를 보며 듣지 못했을 때 면허를 따봐야 한다며 운전학원에 보내주셨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어 그러면서 반강제로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교통사고 이후에는 제가 차를 봐주지 못했었어요. 트라우마와 같이 그때의 사고 기억이 머리에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몇 번 거절했지만 이미 학원 등록금을 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를 굳이 학원까지 데려다 주셔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시작은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제가 더 흥미를 느껴 학원을 다니는 것이 즐거워지더라고요. 트라우마를 한번 극복하고 나니 너무나 흥미로웠고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필기와 기능 테스트뿐만 아니라 도로 주행까지 포함하여 면허를 한 번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러 가던 중 영장이 날아왔습니다. 운전을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운전병사로 지원했는데 운이 좋게도 바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 군 생활은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봤을 때 그리 어려운 쪽은 아니었습니다. 일찍부터 단체 생활을 시작한 것도 도움이 되었고 원하는 직군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눔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인들과 비교하면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과 가끔 선임들로부터 받는 압박감이 있어 여타 군인들처럼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제대를 한 뒤에는 하나뿐인 형과 함께 부모님을 도와 농장 일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형네 부부가 부모님을 이어 그 농장을 함께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부모님은 저 또한 형을 따라 농장을 함께 운영해 주기를 바랬었죠. 부모님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악취를 풍기는 농장에서 돼지 똥을 치우고 돼지들을 키우며 살기는 싫었어요. 허세가 가득했던 철없던 그 시절에는 겉모습에 꽤나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지 않고 돈을 조금 모으면 서울로 올라가 살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일으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사연을 쓰며 되돌아보니 부모님이 제게 그만큼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족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 두 분은 본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아끼시고 저와 형에게 더 많이 먹이고 입히셨던 분들이셨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희생하고 베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보는 것에 비해 근검절약하신 분들이라서 행색을 보면 저희 부모님이 얼마의 수익을 거둬들이시는지 잘 모르신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농장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그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대를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고
오랜만에 예전에 선수 생활을 하며 지냈던 해당 지역으로 가십대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아이들과 먹고 떠들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죠. 근 10년 만에 만나는 자리인지라 여러 아이들이 북적이며 많은 말들이 오갔고 그 중에서도 제 주변을 둘러싸 저에 대해 말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재민이 내가 교통사고 나서 대회도 못 나가고 선수 생활 접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맞아. 엄청 유명했지? 교장 선생님도 얘 대회 나간다고 하면 엄청 신경 써줬었잖아. 학교 위상 높여준다고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말이야. 그때 재민이가 대단하긴 했어. 나도 대회 한 번 본 적 있는데 진짜 멋있더라. 근데 그런 네가 선수 생활 접는다고 해서 다들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르겠어. 맞아. 너 교통사고 이후로 거의 잠적하다시피 했잖아. 졸업식에도 코빼기도 안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잘 지냈던 거야? 친구들은 저마다 제 예전 선수 생활 때 얘기를 하며 잘 지냈었냐고 물어봤고 그 말에 선뜻 답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당시 빛나기만 했던 제 시절에 비해 지금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저 웃음만 짓고 보였습니다. 안녕. 재민이 너무 오랜만이야. 10년 정도 지났는데 어찌 그대로인지. 여기서 너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나는 사실 너의 엄청난 팬이었어. 대회에 가면 항상 응원했었는데 너는 모를 거야. 그때 귀여운 여자애가 다가와서 팬이었다며 악수를 청했고 나는 악수를 받아줬지만 처음 보는 낯선 얼굴 같았어. 아니, 내 팬이었구나. 고마워. 그러나 같은 반이었다고 했을 때 실망한 표정을 지은 그 여자애는 악수한 손을 빼며 말했다. 우리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 하긴 너는 뭐든 만질 수 있도록 수영 연습할래. 수업 시간에 잘 없기도 했고 내가 워낙 반에서 조용했으니까. 에이, 그거보다 내가 얼굴을 다 갈아엎었으니까 몰라보지? 여자애가 말이 끝나자마자 제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그 여자애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하였고 여자애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그 친구가 자세히 말을 해주었는데 그 여자애는 학생 때만 해도 못생긴 얼굴에 소심하여 다른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였던 조용한 여자애였다고 합니다. 이번 동창회에서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나타나 다들 누구인지 어안이 벙벙했다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뒤로 몇 분이 지나도 그 여자애는 나타나지 않아 집으로 간 후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말해준 그 여자의 이름을 찾아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뒤졌어요. 졸업 앨범을 보니 알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 여자는 발렌타인데이 때 정성 가득한 수제 초콜릿을 3년 동안 매번 챙겨줬고 대회가 있을 때면 청심환이나 자양강장제처럼 힘이 되는 것들을 주기도 했고 또 엄마처럼 항상 조용히 무언가를 한두 개씩 챙겨주던 아이였습니다. 언제나 세계 H라는 익명의 카드를 남기고 선물을 주었었는데 제 사물함에 몰래 그 카드와 함께 선물을 넣는 것을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하느라 정신이 없던 그 시절에 다른 반 친구들에겐 신경을 못 썼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말 다른 친구들의 말처럼 얼굴이 너무 변해서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죠. 전에도 수수한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어째서 그렇게 손을 대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에 대해 괜스레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겨우 물어봐 그 여자의 연락처를 받았고 조심스레 먼저 연락해봤어요. 처음에는 제게 먼저 연락이 올 줄을 전혀 예상 못했기에 적잖이 당황을 했어요. 하지만 곧 너무 기뻐하며 동창회 날에도 오랜만에 보게 되어 반가웠다고 말해주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말해요. 그리고 동창회 날에는 친구들의 짓궂은 장난 때문에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거라며 그때 그렇게 가버려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만나면 밥을 사주겠다는 말로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아이를 만나 밥을 먹으며 간단히 술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재민아,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니? 제가 너무나 피하고 싶었던 질문 중 하나를 듣게 되었는데 사실대로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전에 수영을 하던 것에 비하면 이제 부모님을 따라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졌고 알 수 없는 자격지심까지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의 사업을 도와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가려고 계획 중이고 그에 따라 부모님의 사업을 형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새로 일을 시작하려고 해서 그런지 자연스레 거짓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직업에 대한 창피함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부모님이 양농을 하고 계시고 현재는 부모님의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쉽사리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직업이 그저 형편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다는 직업은 아니지만 왜인지 부모님의 직업을 계속해서 숨겨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을 시작했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보면 사업을 한다고 포장해왔습니다. 왔습니다. 농업도 사업이라면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은 사업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살았어요. 또한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 자란 저로서는 서울은 성공한 사람들의 도시와 같게 느껴졌고 언젠가 나도 서울로 올라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거짓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 대답에 여자애는 더 기뻐하는 표정으로 제 손을 자연스레 잡으며 말했어요. 서울 나도 지금 서울에 사는데 잘 됐다. 내가 직장도 서울이라서 자취 중이야. 서울 올라오면 연락해. 내가 많이 알아서 소개시켜 줄게. 여자애도 서울에 산다는 말에 얼굴이 괜히 시퍼렇게 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노심초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항상 그 여자가 서울에 언제 올 것인지 물으면서 내뱉더라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몇 번은 미뤄보았지만 그렇게 미루는 것도 계속 반복되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서울로 상경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서울 상경은 원래부터 계획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제 예상보다는 더 빠르게 실행에 옮기게 되었죠. 서울의 집값은 제 생각보다 더 높았고 겨우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할 수 있었어요. 공부를 거리낌이 많이 먼 제 학교 성적, 어린 나이가 아니지만 경력이 전혀 없어서 그런 나를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회사도 없었죠. 그러나 부모님께서 영원히 손에 손을 뻗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돈을 벌기 위해 몸을 써야 했고 기회가 있으면 어디든 가서 노가다를 하고 매일 파스퇴치를 하면서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술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기본으로 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일용직, 배달기사, 택배 상하차 등 다양한 일을 맡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만 2년을 전전하며 살아가다가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해당 택배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배송 업무를 맡아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생각보다 높은 급여와 안정감을 제공하는 정규직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좋아했던 운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선택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택배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동안 그 여자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제 모자란 삶에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녀의 모습에 조금씩 그 친구에 대한 호감이 생겨 좋아졌습니다. 호감으로 발전한 마음은 차츰 커져가고 그렇게 해서 내 고백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공식적으로 교제를 한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로 하루를 일하고 또 다음 날 먹을 것을 사는 처지인데 많은 일을 도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나를 좋아하고 응원해 주었어요.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죠. 여자친구는 제게 비해 상당히 큰 회사에서 꾸준히 일해왔고 제가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번 월급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왔어요. 그래서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것보다는 자주 그녀가 더 많이 내주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부분에서 전혀 부끄러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에게 정말 감사했고 얼른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것을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2년 동안의 아르바이트 생활을 마치고 택배 회사에 비록 배송기사지만 정규직으로 취직했다는 소식에 여자친구가 더 기뻐해 주어서 저는 기쁨을 더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고 그녀를 꼭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를 세워 알뜰하게 월급의 약 70% 정도는 꼭 저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마음에 담고 싶었던 것들을 참아내며 3년 정도 열심히 모은 노력 끝에 목표한 금액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모은 후에야 드디어 4년 동안의 연애를 끝내고 여자친구에게 당당하게 프로포즈할 수 있었습니다. 될 것입니다. 제가 했던 것은 서울 말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말했지만 제가 집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너무 높다는데요. 이 돈으로는 전세도 겨우 될지도 모릅니다. 고집의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까 고민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그런 와중에 얄밉게도 아내는 자신은 혼수를 해올 테니 집은 제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모두 저에게 떠맡기더라고요. 만약 돈이 모자라면 처가댁에 말해보겠다고 언제든지 말하라는 식으로 제 자존심을 살살 긁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집은 처가댁에 힘을 빌리지 않고 제가 스스로 마련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후 서로 부모님을 만나 인사를 주고받기로 하였고 처가댁이 서울에 있어서 처가댁을 먼저 다녀왔어요. 제 예상대로 처가댁은 꽤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도착한 집은 누구나 아는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세대는 많아 보이지는 않았지만요. 신축 아파트인 듯 시설이 굉장히 깨끗했고 아내가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가니 입구부터 압도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었고 뻥 뚫려 있는 넓은 거실은 으리으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현관 앞까지 나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저도 90도 인사를 하며 미리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장모님께서 선물을 받아들며 환히 웃어 보였고 생각보다 너그러운 분위기에 긴장을 조금 풀 수 있었어요. 수영을 해서 그런지 어깨가 아주 넓구먼. 국내 젊을 때를 보는 것 같네. 장인어른도 유쾌한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시고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제 아버지와 비교해 훨씬 깨어곶고 편안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도 아내에게 저에 대해 얘기를 미리 들은 것 같았는데 제 집안이나 직업과 관련된 큰 질문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밥은 먹었는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같은 자잘한 질문들만 하셨는데 불편하게 느낄 만한 질문은 하지 않아 감사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예상과는 달리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부모님을 만날 날을 정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데리러 가겠다고 결정했더니 부모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동안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던 이유는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부모님께 소개해주는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시간을 맞춰 아내와 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까워질수록 아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다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는데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리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야. 부모님이 여기서 사업하신다면서 도대체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나요? 아, 사실은 우리 부모님은 양돈 농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나한테 거짓말했네요. 거짓말이라니 사업이라는 걸 뭉뚱그려서 말한 게 미안한데 농업도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안 되나요? 미리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해요. 제가 사과를 한 것에도요. 잔뜩 쓴 인상은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그러던 찰나에 차 소리를 들었는지 때마침 부모님이 집에서 나와서 저와 아내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대문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뒤로 주춤하더니 제 뒤로 숨어 보이더군요. 내가 너무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달려나왔나 보다. 먼 곳까지 오느라 피곤할 텐데 편하게 들어와서 쉬어요. 민재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그 모습을 엄마도 본 것인지 머쓱한 듯 괜히 머리를 긁어 보이며 저와 아내를 현관으로 안내했고 아내는 여전히 코를 막은 채 엄마에게 제대로 된 인사는 생략한 채 그저 고개만 까딱이며 예의라고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까지 제게 보여주신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저 또한 꽤나 당황했습니다. 마당을 지나 현관에 다다르자 그제야 앞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제대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민이의 여자친구인 김소연입니다. 반가워요. 나는 쟁민의 아이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와요. 아버지는 제 여자친구 앞에서라고 할 때 제법 근엄한 목소리로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저와 저의 아내도 안으로 들어섰어요. 집 안에는 형과 형수도 함께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니 형수께서 준비해 두신 듯이 주스와 아름답게 깎은 과일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보통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가족이 함께 있던 것 같아요. 주스나 과일을 가져다 주면 먼저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맙다라는 말을 생략하고는 누가 먼저 먹어야 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게 벌컥벌컥 주스를 마셨어요. 그리고는 주스를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마시는 아내였습니다. 결국 나는 일단 말을 꺼내야 했어요. 당신, 형수에게 고말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야. 부모님 앞에서 손대지 말고 먹어달라고 하는 말도 없었는데 주스 한 잔을 다 마시면 어떡해? 나도 아내를 위해 나름대로 생각해서 부모님 앞에 있는 귀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아내 귀에만 대고 소곤소곤 귓속말로 말을 전달했어요. 아니야, 목이 너무 마를 거야. 부모님이 계신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내가 뭘 돼? 큰 소리로 그러니까 부모님도 놀라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엄마가 조심스레 질문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죄송하지만 잠깐 화장실에 갈게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는 아내를 따라야만 했다. 아내는 따라오라는 필요가 없다. 부모님께 이상하게 보일 거야? 빨리 들어가서 확인해봐. 아까는 화를 내서 미안해요. 사실 나는 냄새에 조금 예민한데 생각보다 이곳에는 악취가 너무 퍼져서 좀 당황했어요. 대문부터 집 앞까지 냄새 때문에 목이 말랐었는데 순창고에 들어오고 나니 급하게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아내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왜 이때는 아내의 행동과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려 했는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순간을 후회하네요. 그래서 나도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아내는 다시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와 살짝 미소를 짓고 잘겠다라고 말한 뒤 화장실로 들어가셨어요. 나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부모님에게 귓속말로 아내에게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 한 한마디의 말로 인해 아내가 상황을 큰 부탁받은 것 같아요. 제 말에 엄마는 그런대로 긴장했을 텐데 너무 뭔가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내를 두둔하셨어요. 아내가 화장실에서 돌아와서 부모님께 죄송하댔어요. 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며 예의 바른 태도를 취했고 인사를 간단하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각자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 자리를 잡았어요. 저희와 아내, 그리고 처가가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장소는 서울에 위치한 한정식집으로 예약을 했고 부모님도 그 의견에 따라주셨어요. 당일 먼 거리를 오셔서 부모님께서 새벽부터 준비하여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저희 부모님은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도착해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 부모님께서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셨어요. 5분, 10분 정도 오실 거라고 기다렸지만 20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아내가 전화를 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떠났고 나중에 5분 정도 더 지나서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부모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아래 위로 저희 부모님을 살포시 쳐다보시던 장모님께서 인사를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나 늦었네요. 미안해요. 샵에서 오는데 생각보다 차가 막히니까 그만 늦어버렸어요. 아닙니다. 주말이라 차가 많이 막힐 법하죠. 반갑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말하시며 악수를 청했고 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요상한 장갑을 끼고 계신 장모님께서는 정식 악수는 하지 않으시고 손끝만 살짝 잡아 보이시며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는데 꼭 우리 엄마를 더러워하는 것처럼 보이셔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상견례 자리가 중요한 자리긴 하지만 샵까지 들렀다가 준비를 해야 하는 자리인가 싶었고
그런 점에서 부모님에 비해 우리 부모님께서는 워낙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이라서 화장품도 잘 바르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그나마 얼굴에 뭐라도 바른 듯 했어요. 평소에 알았던 제 모습보다 나아 보였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신경을 써서 입은 옷들이 동료 시장에서 팔기 좋은 옷들이었고 그런 차림에 비해 명품으로 휘감겨 있는 저희 부모님과는 꽤나 비교가 되었어요. 이후에는 여느 상견례 자리에서의 예물이나 예단 같은 형식적인 말들이 오갔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양가 부모님들은 여러 대화를 나누셨고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 건지 모를 정도로 숨막히는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그 후 아내는 첫 부모님과 함께 처가댁으로 가셨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리가 멀어서 하루만 주무시고 가기로 했으니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 살던 집은 원룸이었던 것 같아요. 좁긴 했지만 너무 오랜만에 부모님과 한 방에서 함께 자는 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두 분은 이미 집을 떠났고 없더군요. 대신 식탁 위에는 항상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살인진 것 같이 김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종이에 많이 적힌 메모와 그 밑엔 도장이 찍혀 있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메모를 집어들어 읽어보았어요. 재미있죠? 엄마랑 아빠는 차 시간 때문에 먼저 가겠다고 했어요. 곤이 자고 있어서 깨우지 않고 나가니 일어나서 밥을 차려 먹고는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이나 재료가 별로 없네 되는 대로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 후라이랑 햄을 구워놨으니 씻기 전에 먹어라. 이건 재미있을 것 같지만 태어날 때부터 조금씩 모아왔던 이 통장은 우리가 결혼하면 주려고 계속 조금씩 저축해 두었던 것인데 어느새 다 커서 이렇게 이 통장을 건네는 날이 왔네. 통장을 만들 때 함께 만든 인감 도장도 함께 넣었으니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 요즘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소리를 들었어. 돈으로 집을 사는 데는 가격이 아득하다. 전자제품을 사기 전에는 부디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서는 편지처럼 길진 않았고 오그라드는 단어들이 아니었지만 각 문장에 진심이 담겨 있어 더욱 울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밑에 있는 통장을 여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 안에는 입금할 때마다 각기 다른 작은 문장이 하나씩 적혀 있었어요. 재민이 태어난 날, 재민이 100일, 재민이 걸음을 따라하는 날, 재민이 돌을 잡는 날 등으로 제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하여 학교에 입학한 날이나 수영을 시작한 날과 같이 큰 행사가 있던 날은 물론 자전거를 처음으로 탄 날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넘어져서 울면서 웃는 그날 같은 작은 일들도 하나하나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부모님은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당연히 제가 처음으로 수영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날과 사고가 난 날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견례 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사랑해. 우리 아들들 메시지와 함께 상견례를 위해 입금된 것으로 마지막엔 통장은 가득 차 있었고 통장 지갑 안에는 총 4개의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모인 금액은 제 생각보다 훨씬 크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서울의 큰 집은 아니더라도 아파트나 빌라 한 채 정도는 문제없이 구매가 가능했고 심지어는 조금 남을 수도 있을 정도였어요. 예상치 못한 부모님의 선물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목청을 높여 울었습니다. 제 밑에 엄마가 해놓은 밥이 젖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말이에요. 다음 날 아내와 저는 연차까지 내며 부동산으로 가 본격적으로 예산에 맞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제일 맘에 드는 집이 보였어요. 그 집은 신축은 아니었지만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된 20평대 작은 빌라였습니다. 비용면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외부 건물에 비해 내부는 리모델링을 거쳐 깨끗하고 모던하며 깔끔한 인테리어와 남향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것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아파트가 아닌 것에 불만 같은 표정을 지었었죠. 급기야 아내는 자신이 집을 구입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므로 아파트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기야, 나는 아마도 빌라는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경비시설도 부족하고 관리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차라리 내가 경비를 더 지불할 테니 우리 아파트도 한번 보러 가자라고 덧붙였죠. 결국 아내의 도발에 버틸 수 없어 아파트를 둘러보러 갔어요.
역시나 빌라와는 완전히 다른 매매 가격의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죠. 시설은 빌라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게다가 연식이 더 오래되었다고 해도요. 평수도 더 적었는데 고작 아파트라는 이유로 가격이 배가 가까이 뛰는 모습에 저는 고개를 절로 저어댔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집 문제는 내 의견을 따라줬으면 좋겠어. 난 아까 그 집이 가격 부분이나 평수도 그 정도면 잘 빠진 것 같고 리모델링도 한 지 얼마 안 돼서 괜찮아 보였는데 자기도 아파트나 빌라 같은 편견 다 버리고 봤을 때 아까 그 집이 낫지 않았어. 아니, 나는 지금 집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혹시 돈이 모자라서 그래? 정 모자라면 내가 좀 보태구나. 우리 부모님한테 말해볼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난 아까 그 집이 훨씬 나았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답답함을 느낀 듯이 소리를 높여 이야기했다. 사실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했던 아파트도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충분히 계약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을 떠나서 더 나아 보이는 구석이라는 점 하나뿐인 그곳을 좋다고 말하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아파트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4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아내와 크게 싸워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니 이러한 문제로 결국 다투게 되기 시작했네요. 생각해보면 연애를 할 때에는 아내가 저에게 거의 맞춰주듯이 하였는데 어째서인지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면서부터는 제게 맞추기보다는 제게 반대로 맞춰 달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다른 건 몰라도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금액을 부담하는 만큼 제 뜻에 따라주길 바랐습니다. 결국 몇 번의 신랑의 끝에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죠. 옆에 공인중개사가 있음에도 개의치 않고 저희는 서로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뜻을 주장했고 결국 그날은 아무 성과 없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은 아내가 먼저 백기를 들며 연락을 해 오더라고요. 어제 맘에 들던 그 빌라로 계약을 맺겠다며 그날은 쉬는 날이어서 아내의 연락을 받고는 급히 부동산으로 달려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계약을 성사시키고 아내와 화해했습니다. 집 계약까지 마치고 나니 결혼 날짜까지 빨리 다가왔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아내도 그런 성격 탓에 소심한 모습이 없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본가 식구들 앞에서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말이 좋다면 대담한 모습이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예에 없어 보이는 행동이 몇 번 눈에 띄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와 본가에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말하니 아내는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혼자 다녀오면 안 돼. 지금 내 옷들 다 비싼 건데 시댁은 솔직히 너무 냄새나고 농장이랑 집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돼지 소리 때문에 시끄럽단 말이야. 진짜 적응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옷을 냄새가 배거나 흙먼지로 더러워지면 어떻게 아내의 말들이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서운하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내의 말대로 저 혼자만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 가니 당연히도 부모님은 아내를 찾았고 저는 그저 시차가 안 맞아 힘들어해서 홀로 왔다고 둘러대했죠. 주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엄마는 내심 아내에게 전화라도 올까 기대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과 실망도 있었지만 제가 또 너무 바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꼭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시간이 흘러 결혼 후 처음 맞이한 명절 연휴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날이었어요. 배송 업무로 일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내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는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더라고요. 아침에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괜찮아 보였는데 그 말에 걱정이 들어 제가 통화를 끝내고 즉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째 수신음이 울리자 전화를 받았답니다. 제 전화는 잘 받는데 엄마가 3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는 건가요? 혹시 우리 엄마 전화만 피하는 건가 의문이 들었어요. 게다가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는 배송 업무를 하는데 일하는 중이었지만 아내는 주말에는 집에서 쉬는 회사원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제 전화도 받지 못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3통이 넘도록 걸었다는데 못 받은 거야 아님 일부러 안 받은 거야? 내가 꼭 전화를 받아야 돼. 전화 받으면 분명 명절 얘기할 텐데 나 괜히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는 말이야. 아내의 대답은 그저 하찮은 변명으로 들려왔고 그저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것으로만 보였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미리 본가로 가자고 했지만 아내는 질색을 하며 거부했고 온갖 핑계를 대며 엄마와 형수를 돕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만족해했죠. 할 수 없이 명절 당일 아침 일찍 출발하려는데 아내는 차에 올라타면서도 계속 투덜대며 가기 싫다는 내색을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본가에 도착한 뒤로도 아내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닌데도 손님 대접을 받으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했고 엄마와 형수가 밥상을 내리는 데에도 가만히만 있더라고요. 최소한 밥상에 숟가락이라도 얹던가 그마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바닥에 붙인 엉덩이를 뗄 생각도 않는 아내의 모습에 결국 한마디 하려는데 제 옆에 참다 못한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새아가 아무리 먼 걸음에서 몸이 고단하다고 해도 너무 가만히 있는 것 아니냐. 너무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 같구나. 아버지는 나름 듣는 아내가 너무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도록 신경 써서 차분히 말했다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아내는 바로 표정이 굳어졌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제 발목이 사실 살짝 다쳐서요. 저도 가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셔서 이해 좀 해주세요. 아내는 발목을 다친 적이 없었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우리 부모님을 농락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내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되를 미안해하며 걱정했어요. 어디서 멀쩡한 발목을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냐며 할 말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아내의 거짓말을 폭로하면 부모님은 아내의 거짓말로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아내도 뭐라 할 것이 분명해 즐거운 명절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 하며 그저 참았어요. 아내는 뒤에 가서도 자기가 거짓말로 우리 부모님을 농락했던 것은 생각도 못했겠죠. 자기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을 흉보해 저는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아내는 계속해서 다투었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특히 우리 본가 가족들 사이에만 무례하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러한 이유로 집안 대수사가 있을 때마다 저와 아내는 항상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처음 몇 년 동안은 견디기만 했지만 3년이 지날수록 힘들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형제 중 장남이었고 아버지 동생인 작은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전날 서울로 미리 가야 할 것 같은데 하룻밤만 저희 집에서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묻겠다고 하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아내에게 말했는데 온갖 짜증을 내면서 우리 부모님을 능멸하더라고 해요. 뭐 그런 냄새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지냐고 나는 싫어. 절대 싫어. 항공권에만 있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그것도 모자라 내가 사는 집에 들이라고? 절대 안 돼. 그냥 모텔이나 가면 되겠어. 모텔이나 가면 되겠다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는 아내를 보며 이젠 치가 떨리더라고 해요. 본인 부모님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분명 길길이 싸울 텐데 말이죠. 결국 다시 한번 아내와 저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열을 받은지 같더라고요.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현관문을 쾅 하는 소리로 크게 다듬어 나가 보이도록 했어요. 저는 아내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앉으며 지친 한숨을 내뱉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노트북에서 알람이 울렸고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아내의 노트북을 보았습니다. 주말마다 아내는 노트북으로 바쁘게 인터넷을 하고 있었고 저는 뭐든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던가 보다 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그 노트북에서 아내의 실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앉아있던 의자와 책상 위에는 아내가 사용하던 노트북이 올려져 있었고 저와 다투기 전만큼 열심히 노트북을 다루던 아내는
제가 미처 그 노트북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노트북에 알람이 울려 그 속을 살펴보니 아내가 인터넷 카페에서 우리 부모님을 욕하는 글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는지 우수 회원으로서 남긴 그녀의 글들을 하나씩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들 속에는 대부분 부모님과 나를 욕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띈 것은 결혼 전 우리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릴 때 쓴 글이었습니다. 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비 신랑으로서 시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알고 보니 시댁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이었고 특히 냄새나 더러운 양돈이었습니다.